자, 계속해서 정치 여담야담 진행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어디 안 가시고 아직 계속 계십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자, 커져만 가는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이 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조기 귀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송 전 대표는 예정대로 22일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자, 버티기를 택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날 말씀드릴게요. 22일 날인가요? 네, 20일. 아마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가 되면 정하고, 근데 제가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찍 들어가신 계획은 아직 현재까지? 아니, 아무튼 토요일 날 뵐게요. 네. 살포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린 저희 초선 의원님들께서 당에서 사실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당하는 송영길 대표 출당까지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범인이나 초선 의원님들과 직접 만나실 계획은 없습니까?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동네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민주당 얘기니까 복귀왕 위원장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송영길 위원장이 이제 저 방송 끝나고 한 5시쯤 돼서 프랑스 시간으로 이제 그 시간이 그 기자들을 그쪽에서 학교 가는 길에 만나시기로 하셨던 모양이죠. 기자들이 가서 지키고 있는 걸 생중계로 오는 걸 봤는데 자꾸 무슨 얘기라도 하시겠지. 그러고서 기다렸는데 22일 얘기할게요. 수업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귀국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게 그럼 그 시간까지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한숨부터 나옵니다. 뭐 말이 반복될수록 말이 말을 낳고 말에 대한 해석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서 22일 날 한꺼번에 입장 발표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시면 그 웃바리에 있는 특파원들이 모두 다 송영길 전 대표만 주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일상 행보를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이 본인에게 처해진 이 난국을 극복할지를 고민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전 대표로서의 정치적 무게만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갑자기 그 언론사들이 오니까 말을 아꼈던 것 같은데 뭐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들도 그렇고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무게가 있는 정치인이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다라면 1시간이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행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2일까지 기다리고 22일 날 언제쯤 귀국할지에 대해서도 뭐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투명한 상황을 오래 끌면 끌수록 정치인 송영길에게도 불리하고 그리고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민주당에도 매우 안 좋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결단을 하는 것이 본인과 민주당과 우리 국민 또 우리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지금 복귀왕 위원장께서 국민들 민주당 마음이 다 같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마음도 같은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충격적인 지금 사건이 터져 나온 거고 거기에 한 정점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파리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가타부타 그냥 오불관은 말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말을 않고 있는 거라면 유일하게 나온 반응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걸로 끝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사정에 계속 새로운 녹취 파일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까지 나오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그냥 뭐 정치인이 아니고 그 당시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관리했던 당대표였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엄청난 의혹의 정점에서 지금 정말 해명을 해야 될 절박한 상황인데 가타부타 말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우리 복귀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더 속이 끓을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이걸 좀 본인 당사자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가만히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사건 일파만파로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 5선 정치인이고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진실을 밝히든가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시인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가타부타 안 하는 정말 애매한 태도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는 정치인 송영길의 미래는 계속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지금 속을 끓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조기 귀국하셔서 국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청은 비공식적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복귀영 위원장님, 지도부가 다시 좀 빨리 돌아와 달라 추가로 요청을 했다는데 네. 자, 송 전 대표의 입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22일 날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뭐 날짜까지 특정하면 더 좋겠고 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 송 전 대표 스스로도 그 경선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스스로 어떤 그 변명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그 녹취록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없을 때 그리고 본인들과 함께 캠프를 운영하면서 벌어졌을 때 그 녹취된 것들 이 증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본인의 어떤 형사적 책임이 될지 정치적 책임이 될지에 대해서 빨리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뭐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더 민주당의 더 미래라고 하는 초재선 모임도 있고 그리고 더 민초라고 하는 초선의 모임도 있고 한데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빨리 귀국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밝히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 저는 이 부름에 송 대표가 빨리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에서 아무리 촉구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송 전 대표가 거부해버리고 계속 거기서 있으면 당에서 강제로 귀국시킬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송 대표의 생각은 딜레마적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전모를 일단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일단 피의자 신분을 미리 대비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본인의 대선 경선, 아니 본인의 당대표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적어도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했던 정황들이 이제 속속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무엇보다도 귀국을 저렇게 주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실제로 검찰에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국회에다가 체포영장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는 지금 무관의 제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귀국하는 즉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만약에 검찰에 소환을 하고 그럼 소환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리면 지금 어제 이미 가장 이 돈을 만들 것으로 알려진 강내구 감사협회장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방어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을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구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지금 송영길 대표한테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스스로가 이 사태가 더욱더 강원도 산불처럼 번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일정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송영길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사건 전모 파악하고 방탄이 불가능한 구속을 감수하면서 구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아마 지금 굉장히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인간적 고민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결기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 송영길 전 대표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안 들어오고서는 못 빼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저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입장을 밝힐 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직 사실규명에 충분하지 않은 단계고, 지금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고 책임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뭐 어떠한 그 사법적인 또는 그 전 단계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처신을 정하라, 출당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출당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인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자체 조사를 포기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자기 정화 기능도 못하고 포기한 적시 집단의 믿음, 민주당을 칭하는 것 같죠? 믿음이 가겠나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단간판 내릴 상황이고 이 대표가 대표로 인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복귀왕 위원장님, 당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좀 처리 방법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는 이상민 의원이나 한두 분 정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분들 이외에는 온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선제적으로 먼저 당에서 처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당에서의 정치적 처벌 수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순서 아니겠습니까? 상식이고. 다만 논란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직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당직에 대해서는 우선 떼면 될 텐데 당직도 안 맡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당직을 정지시키든지 그다음에 출당을 한다든지 이 범위 내에서의 당에서의 어떤 징계 수위가 정해질 텐데, 이 징계를 하려고 해도 어쨌든지 간에 이 사건에 대한 사실 파악이 일정 정도 되고 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로서 잘못된 어떤 경선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지 그 수위를 보고 저는 출당부터 해서 당원 정지 자격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뭐를 해라라고 하는 그 정치적 공격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자, 그렇다면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동시에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복귀왕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한테 전화해서 통화한 사실은 맞는 거죠? 객관적으로 맞기 때문에 통화를 했다,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라는 말씀까지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통화 과정을 마치 무슨 면하기 위한 모의처럼 이렇게 여당에서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현재
의혹이 있다라고 뭐 찌라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하고 일일이 다 개별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뭐 꿰맞추기 하려고 하는 거라고밖에는 국민의힘은 해석을 안 할 것 같은데 실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대표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뭐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공격하기는 좋을 텐데 저는 이 공격이 민주당에 상처만 준다,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정치권이 바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2008년도에 박기태 씨가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이 사실 다시 또 반복된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너는 나빠라고 공격만 하고 끝나고 나면 또다시 제자리에서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해요. 정치적으로 일반적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대표든 최고위원든 출마한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양심에 손 얹고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현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옥죄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분 탈법, 편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자기 고백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를 통한 정치 개혁을 양당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것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만 또 정치적 반대편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만 활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계속 제자리 걸음 또 이런 사건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한테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런 공격도 나오더군요. 그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난주 처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게 검찰 믿을 수 없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과할 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검찰 수사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그 요구 대상이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지금 기소한 그 당사자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당사자로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의 수사에 대해서는 본인 수사에 대해서는 이건 순수히 조작이다, 정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똑같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공정하게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인 합리적인 의심 정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 심상치 않은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심송심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2021년에 송영길 대표가 그때 0.59%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의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존재로 인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경선에서 승리했다는 해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친낙계보다는 친명계에 대해 훨씬 더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어떤 그 인맥과 그다음에 당시에 대표에 나왔던 송영길 전 대표 인맥과 이들 인맥이 상당히 중복돼서 겹쳐 있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봉투를 받은 리스트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송영길 전 대표 의혹이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합리적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봐도 복귀환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해서 그걸 뭐 모의를 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들으라고 하는 건데 장차 진행될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심송심이란 말을 만들어서 마치 이재명이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뭐 무마하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처럼 보이고 혹은 공동의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억지입니다. 억지. 왜냐하면 이 경선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었고 대통령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었었기 때문에 여의도에 자기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상 가장 큰 세력을 유지했던 홍영표 후보 그리고 우원식 후보 그다음에
대중적 인지도와 여러 차례 대표 출마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송영길 후보, 이 3자 구도였었어요. 여기에 서울과 경기도에 있었던 많은 정치인들은 우원식 의원을 지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찬 전 대표께서 우원식 의원 후원회장을 맡아주고 그리고 현재 친명으로 분류되는 많은 서울 경기의 의원들이 사실상 우원식 의원을 많이 도왔었어요. 그래서 뭐 비율로 보면 8대2 정도밖에 안 된다. 한 20% 정도가 송영길 당시 후보를 지원했고 80%는 우원식 후보를 뭐 지원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대선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이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입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때 개입한 모습이 마치 이번에 돈봉투 살포 이런 의혹에 이재명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 공격이고 그런 과한 정치적 공격이 많아지면요. 이 사건 또한 정치적으로 야당만 때려잡는구나. 알겠습니다. 라고 국민들이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심송심 억지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른바 돈봉투 사건의 녹취록이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음성이 직접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도 듣고 가겠습니다. 이거 셋이 팀워크를 좀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 자,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사무부총장과 당대표인데 특이하게 좀 반말을 하네요, 당대표한테. 뭐 모든 남성들한테 오빠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친근한 인적 관계를 잘 관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년간 모든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을 시켜서 3만 개나 파일이 있는 것 같고요. 저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지금 어떤 인물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 지금 그 공개된 녹취록만 본다면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씨와는 상당히 긴밀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사이인 건 맞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힘든 것도 좀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사이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상당히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믿고 의지할 만한 사이였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음은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만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피의자로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지금 나오는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정황이나 송영길 대표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송영길 대표가 당시의 경선 과정에서 깊숙하게 이정근 대표에게 의지했다는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저는 저게 지금은 시작이지만 저 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민주당도 모를 것이고 국민도 모르고 아마 검찰도 수사를 해보면 할수록 그 끝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까지 가장 강한 수사의 단서가 바로 이정근 녹취록인데 녹취록 하나 더 듣고 가죠.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냥 월요일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자, 복귀현 위원장님, 저 엑기스입니까, 저게? 상당히 무슨 사기 수법을 전수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슬픈 통화인데요. 저 이제 강래구 씨나 이정근 씨나 모두가 다 이제 출마를 했다가 한두 차례씩 다 실패를 맛보고 그래서 그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 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송영길 대표를 도와줬던 분들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그 송영길의 대표로의 권투중래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이런 분들일 테고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가 직접 어떤 그 뭐 자금을 만드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 이분들이 나서서 이제 도움을 준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가까이에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당대표 후보에 나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너무 소홀한 측면이 좀 보인다.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정말 뭐 저희가 방어를 해주고 싶어도 방어하기 불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른바 스폰서 이 1,0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내신 분일 텐데 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분도 반드시 어떤 대가가 있거나 혹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냈을 텐데요. 이 정황을 증명해 주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스폰서 자녀의 캠프 출근 소식을 알려주는 윤관석 의원 녹취입니다. 자, 텔레그램을 먼저 주고받죠. 윤관석 의원이 스폰서로 추정되는 아무개 씨의 따님의 이력서를 달라고 했고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네, 그러고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또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통화를 합니다.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자, 이거 뭐 윤관석 민주당 의원하고도 상당히 친하네요. 촐랑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마치 여동생한테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이제 아마 인적 그 관리 네트워크가 탁월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참 저희로서는 참 소름이 돋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 인천시 출신으로서 이제 송영길 대표적인 이제 송영길 계보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송영길 대표 사람으로 사실은 예전부터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친분 사이가 뭐 과거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돈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녹취록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면서 복귀왕 의원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밥값 달라고 하는데 좀 준비해봐.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불러야 두드려 맞을까 봐 500을 준다. 그러니까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답이 뭡니까? 엑기스 전수해주네. 이게 무슨 저걸 듣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그 참담함을 너무 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비슷한 게 지금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스폰서를 누가 어느 나라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자녀를 이재명 대선 캠프에 이제 결국 꽂아줬다는 건데 네. 좀 조용히 설치지 말고 여기저기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해서 낙하산으로 넣어줬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이 정말 민주라는 그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오래된 이 역사와 정통을 가진 정당이고 그다음에 우리 586 운동권이 계속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민주화에 기여했던 정당인데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도덕성이 실추해버린다고 한다면 물론 몇몇 개개인들의 일탈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저렇게 무의식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건 정말 이 사건 계기로 민주당 스스로가 모든 정당에서 같이 돌이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스스로 돌이켜보는 저는 중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복귀왕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대선 캠프에 이른바 스폰서들의 자녀들이 와서 일하고 그런 경우도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폰서의 자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캠프에도 들어갔었고 권성동 의원 추천으로 해서 그리고 뭐 용산 대통령실에도 들어갔었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당 대표가 대선 후보 캠프에 그 사람들을 추천하고 할 수 있죠. 뭐 가장 그 캠프를 꾸리는 데 있어서 후보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좀 부끄럽고 어디까지 반성을 해야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변화를 해야 우리 정치가 이런 늪으로부터 좀 빠져나올 수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씁쓸함과 함께 정치 여담 야담을 끝내야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